네, 안녕하십니까.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른미래당 그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달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그냥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이제 주동식 TV에서는 처음으로 보시는 외부 손님인데, 그 바른미래당의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전 지역위원장님이신 우일식 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일식 위원장님은 또 국민의당 시절에 디지털 소통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해주셨고 굉장히 좀 많은 활약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또 굉장히 이 언변이 뛰어나시고 말빨이 센 분으로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으로는 최적이라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사실은 바른미래당 좀 우리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보죠. 이 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이 유권자나 또 이제 국민들 일반에서는 회의스럽게 보는 반응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른미래당 안에서 당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 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심하게 말하면 찻잔속 태풍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이 선거가 중요하다, 의미가 있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 여권을 제외한 야권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여러 이제 국민들의 어떤 참패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우리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야권 재편, 정계 개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원래 중도 개혁 정당인데 좌클릭을 하느냐 우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과 야권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평화통일, 통일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시작점, 출발점, 나비 효과가 여기서 시작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석수도 30석, 어떻게 이제 심하게 말하면 30석도 실제로는 30석도 안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이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향후 어떤 정계 개편이나 이런 데 있어서 파장을 미칠 정도로 어떤 위력을 갖습니까? 그 정도 어떤 위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민주당과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0석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계파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비박, 친박, 또 이제 복당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개혁이나 새로 재편되기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정당은 바른미래당은 30석이긴 하지만 우리 30석이 작은 의석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번 당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이 선출되어서 야권 재편과 대한민국 정계 개편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에서의 역할을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절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어떤 균형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당나귀의 허리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제 30석이지만 그 정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의 방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당 정체성이나
그다음에 정계 개편에서 중요한 파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주셨는데 또 다른 뭐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전 디지털 소통위원장이고 그리고 지금 후임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차기 당대표에서 이제 여러 위원장, 핵심 당직자가 정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의 후기담을 여러 쪽에서 이제 찍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의도 정가라고 하죠. 국회 출입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정체성, 보수, 중도, 진보 쪽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야권 재통합 시 보수 대통합을 할 것인가, 어게인 국민의당을 통해서 민주당과 여권 개혁 경쟁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혁 보수와 개혁 진보, 합리적 진보 간의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정치사의 정계 개편에서의 어떤 방향과 이게 약간 이제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철수의 마음, 안심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또 최근에 안심과 관련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른정당 출신들하고 국민의당 출신들의 결합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 거론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제 당 정체성 문제랑도 사실은 관련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뭐 이제 그 어떤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 시절부터 내세웠던 게 이제 중도다, 제3의 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양쪽의 자장, 그러니까 좀 더 진보 쪽에 가깝냐, 또는 좀 더 보수 우파 쪽에 가깝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계속 어떤 갈등, 긴장 관계였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약간은 의문인데 이 문제가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해소가 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화학적 결합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의 인간적 측면에서는 으쌰으쌰 좀 더 친해지고 가깝고 인간적인 소통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디 이념적인 정체성 문제랄까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약간은 의문도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네.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명령 지시해 가지고 똑같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예전에는 파시쇼라고 그러죠. 파시즘, 독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고 우리 정당에는 3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서로 이제 결합이라고 그러죠. 결합. 그러니까 어설픈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당 정치고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제죠. 우리 바른미래당으로 봐서는. 이제 제 느낌입니다만은 이제 그걸 해낼 수 있으려면 대단한 어떤 리더십 또는 뭐라 그럴까 어떤 비전과 컨텐츠를 가지신 어떤 새로운 당 대표 지도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도 이제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세 번째 문제 안심 결국 이제 뭐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마음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 결국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이것도 아무래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가지고 최근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이 8월 초인데요. 약 네. 2주 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싱크탱크 미래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없어요. 해산되지 않았나요? 며칠 전에 이제 해산선을 했고 네. 그리고 지방선거 직후에는 이제 소장을 역할하는 교수님이 이제 사퇴를 했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오승연 교수님. 예, 그렇죠. 예.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위원장들이 회합을 많이 해요. 근데 2주 전에 약 이제 보통 40~50명의 위원장들이 많이 모이는데 적극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위원장들입니다. 2주 전에 약 22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22명이 원래 안철수 전 대표님을 지지하는 위원장들인데 예. 안철수 전 대표님과 관련해서 이번 당대표를 누구를 뽑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김도식 비서실장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기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안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안심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손학규 전 대표 쪽으로 말씀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22명 중에서도 실제로 손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직책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과 공당의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선거 중립성 훼손이다. 다른 캠프 쪽에서도 논란이 많고 안 대표 지지자들도 안 대표의 안심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꼬리가 몸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가. 안심을 왜곡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이시죠? 이분은 현직 사무총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도식 씨란 분은 현직 그 당대표 안철수 전 대표님의 비서실장이죠. 전 대표님의 비서실장이고 개인 비서실장. 개인 비서실장. 그러니까 어떤 뭐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네요. 바른미래당에서. 원래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 당대표 공식 그 의원들 원내 비서실장이 있고 원외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원외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시고 있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 이제 지금 현재는 당대표가 아니니까 원외 비서실장이 안철수 대표님은 이제 실장 역할,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여기 그 모임을 주재한 겁니까? 주재한 것이 확실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싱크탱크 미래는 그 두 분이 주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두 분이 현장에 계셨던 건 확실한 겁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게? 이태규 사무총장님이 계셨고 또 김도식 비서실장님도 관련되는 분들이 몇 분 소집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안철수 전 대표님의 서울시장 전 후보님의 그 마음을 의중을 이제 어떻게 잴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특정 후보,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학규 후보 지지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지 모임을 위원장들에게 줄 세우기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의 의중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록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공당의 사무총장직을 사퇴를 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도 논란이 있는데 공당의 대표가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 그리고 전 대표의 의중을 전달하는데도 의심을 가진 그런 모임에 계셨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의 기자들은 그 며칠 뒤에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회의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에 바른미래당의 공당의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기사가 하나 터졌죠. 그 명동실업이라고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로고가 파인 선거 복장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보통 다른 당은 그 납품 업체가 여러 개가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렇게 로고를 파서 점퍼나 선거운동복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시절부터 바른미래당까지 명동실업이 거의 다 납품을 해왔어요. 근데 그 명동실업의 그
부부 대표이사 사장님 두 분이 부부간에 나란히 공천이 되어가지고 혹시 그때 현재 그때의 사무총장 이태규 총장과 모종의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 기사가 나와가지고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이게 사퇴 요구 그리고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 기사도 냈지만 그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두 분 그 명동실업인가 그 회사의 예, 그 대표 두 분이 부부신가요? 네, 부부입니다. 그분들이 공천을 받았다 그 이야기인 건가요? 통상적으로 볼 때 부부간에 다 공천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우리 당의 국민의당 시절부터 납품을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제 제기 의혹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당 시절부터 이제 그 납품을 해왔던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 국민의당 시절부터 이태규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사무총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공천에 그 이태규 사무총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태규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직을 해당하는 걸 수행한 적이 한 3번의 경우가 있어요. 국민의당이 창당할 때도 그때 전략본부장으로 그 역할을 상당히 하셨고요. 그리고 비대위에서 한번 또 사무총장을 하셨고 이번 지방선거 통합 이후에 지방선거 직전과 전체를 통괄해서 이태규 사무총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의 명동실업과의 관계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불법이 있다 없다는 이제 다른 문제고 중요한 관련성은 있죠. 근데 이제 그분 두 분들이 이례적인 곳에서도 또 이례적으로 납품업체 사장 부부들이 두 분 다 공천을 받아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자, 그 이태규 의원님은 저기 그 비례대표시죠? 맞습니다. 예. 뭐 의원도 의원이시지만 뭐 사무총장 전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이나 중요한 순간을 이게 했다는 이제 걸 모든 문제가 예.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패배로 연결되었고 이태규 사무총장님은 예전에 우리 당 초반에 안 대표님이 대표적인 데는 김수민 사태죠. 사실 예. 김수민 의원하고는 관계 없는 무죄로 나왔지만 거기 한번 몇 번 논란의 중심이 섰어요. 근데 결과가 우리 당이 이제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책임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태규 총장님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가는 별개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 명동실업 그 사장 부부의 공천 사건도 부적절한 장소에 사무총장님이 싱크탱크 미래연구소에 계셨기 때문에 연거푸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공당의 사무총장이라면 선거 중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몇 단계 더 엄중하게 지켰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 시절부터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3당 그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정치 세력 제3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양당제가 굉장히 기본으로 오랜 세월 양당제가 유지되어 왔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강고한 양당제 체제에서 제3의 정당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정치 행태 같은 게 내세우는 정책 가치, 정체성은 또 둘째 문제라 치더라도 정치 행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하고 좀 공정하고 참신하다는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행태는 사실 오히려 더 좀 기존 양당보다 더 낡아 빠졌다는 느낌조차도 사실 있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 50보 100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 50보 100보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50보의 2배가 100보인데 양당 정치 이제 민주당, 자한당이죠. 두 당의 낡은 형태가 100보고 우리 당은 50보 미만이죠. 근데 맞습니까? 50보 미만.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당이 더 뭐 심한 건 아닌데 예. 이제 자한당 민주당이 더 심한 건 배 이상. 예. 그런데 실망감을 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죠.
그리고 우리 당의 이 새정치에 대한 제3의 길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주 대표님이 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시고 더 전문가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앤서니 기브스의 제3의 길에 보면 그 노동당, 그 진보 진영이 현실에 맞게 약간 우클릭을 하죠. 그게 이제 블레어 총리의 정권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보수당, 우파 정권이 또 현실에 맞게 국민들의 다가서기 위해서 약간 좌클릭을 하는 걸 이제 그 캐멀러 총리가 나오죠. 그 두 시도가 우리 당에 둘 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약간 우클릭을 한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좌클릭을 한 바른정당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두 세력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 시도 자체는 다른 이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용적으로 더 이제 다가서는 정치를 구현내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정치사상으로도 꼭 완수를 해야 될 임무이다. 아니 저는 이제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걸 해내는 그 정당 조직의 운영 실태가 그 대의 명분에 어울리지 않게 더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내세웠던 명분이 결국 새정치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새정치란 느낌을 그 어휘에 워딩에 어울리지 않게 네. 사실은 좀 구태연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게 느낌을 받을 이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하고도 결론이에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새정치의 시도에게 걸맞지 않는 구태의 옷을 입고 있던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몇 분이 계셨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당의 쇄신을 위하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선거인데,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나 김영환 사선 의원님이나 정치적 역량이나 사이즈를 보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돕고 있는 어떤 선거 방법이나 선거 운동원들을 보면, 참모진들을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분들이 특히 손학규 대표에게 많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당의 이태규 사무총장이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안심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새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구태 중에 구태죠. 안철수 지지자들과 안철수 대표님의 의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자신들의 새몰이에 악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줘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표를 몰아주어서는 절대로 새정치나 새로운 방향, 깨끗한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냉정한 시각, 객관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뭐 안심 이제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 사실은 그 바른미래당이 패배했던 굉장히 좀 큰 이슈가 그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닌 분들, 평범한 유권자들, 그렇지만 관심은 좀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바른미래당이 어떤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구긴 게 실은 공천 파동 같은 거였다고 저는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공천 파동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안심, 지금 이야기 더 되고 있는 안심이 그 작용이 좀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걸 이제 솔직하게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안심을 내세워서 또 반안심을 내세워서 언론에서 정제되지 않은, 우리 공당,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그리고 소견을, 의견을 표현해서 바른미래당에서 마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상의 공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정장으로 안심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부분을 조기에 차단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 갈등이 보이게끔 한 그 안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말이 대부분이 자기 의견이었지 안심이 빗대어서 안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심도 안철수 대표의 의사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을 조기에 차단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데요. 굳이 변명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에 비해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대단히 아쉬우나,
그렇지는 않다. 극미했던 거다. 음.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왜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가 더 높아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싱크탱크 미래 네. 거기서 회합에 대해서 이제 당내 그 당원들의 반응이나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 바른미래당 당원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당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 두 번째 지역위원장들, 세 번째 당원들, 네 번째 이제 국민 여론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 대선 참패 이후에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과 이제 여론에 의해서 바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지역위원장 그리고 선거에서 우리 낙선한 우리 후보들 핵심 당원 지지자들이죠. 그분들의 말은 손학규 대표님의 이미지에 거기 안심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합류에 된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손학규 대표님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거기 돕는 그분들도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낙선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의 대부분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의 가장 큰 책임을 그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님의 그 참모진이었던 그분들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안 대표님을 받들면서 조용히 자중하거나 또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갖지 않고 바로 손학규 대표님 진영에 가서 있는 걸 가지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 실명을 말씀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뭐, 공장의 책임자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김도시 비서실장과 지금 이태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 두 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분이 안철수 대표님의 어떤 그 긍정적인 의미의 그 안심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배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꼭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그뭐 정작 이제 또 안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안심은 그렇다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있냐면은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고 대선 참패의 원인이 됐고 십상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이제 십상시. 비판을 받고 있는 분들 몇 분은 손학규 대표님 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의 한 60% 이상은 지금 이제 김영환 우리 의원 후보 진영에 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최명길 의원이나 우리 김중로 의원님이나 의원들의 4분에서 한 7분, 많게는 한 11분 정도가 최고위원을 역임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요즘 이제 장성민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 장성민 후보 개인을 적극적으로 미는 게 아니라 그 최고위원 분들의 그룹에 그 분들이 이제 한 분을 시기적으로 이분이 당의 개혁에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안심팔이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분들의 판단을 믿고 그 당의 개혁과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방향성을 위해서 그 어떤 정책이나 정강을 제시하는가 여기에 기울여야 한다. 안심팔이 그만하자.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제 개인이죠. 야, 예. 뭐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그 안철수 대표가 특별하게 특정 개인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한다거나 밀어준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몇 번 전화를 확인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의사를 밝히셨다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성향으로 봐서도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하거나 의사표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전화 뭐 한번 통화를 직접 개인적으로 해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하지 않았고 예. 제 아주 가까운 분이 통화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한 2, 3일 이내에 또 만나셔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아직도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한국에 계시는 건가요, 국내에? 이제 지금 8월 1일 날 예. 혹은 2일 날 출국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9일에서 한 25일 사이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의 안철수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신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꼬리가 몸통으로 흔드는 것처럼 선거 정책이나 정강과 별개로 안심 마케팅이 이제 부정적인 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실은 뭐 좀 너무 좀 뭐 매정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분 일단 안철수 대표 그 독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사실은 독일로 가실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면은 게다가 이게 그냥 일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또 이 선거가 당내 선거가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분이 계시면 한국에 계시면 이런 또 계속해서 안심 논란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 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안철수 우리 전 대표님이 미국으로 가실 것인가 독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을 때 그때 이제 영국에 가셨었죠. 영국에 가느냐 미국에 가느냐 논란이 됐어요. 그때 미국에 간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정계 은퇴를 한다는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영향력을 이제 다소 유지하면서 복귀를 전제로 하는. 그렇죠. 근데 영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단절입니다. 네. 단절이고 당시에는 김영삼 정권이었는데 YS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안으로 부상할 때 다시 복귀하겠다. 일정 기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시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님도 독일로 가신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미국으로 가느냐 독일로 가느냐가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님은 독일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설례와 조금 유사점이 있죠. 근데 그 독일로 가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 비서실장이었고 사무총장이었고 그분의 스태프진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분의 개입을 하고 안심 파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선택한 것과 그 약효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로 가는 건데 정반대로 가는 것도 어떤 충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이익과 사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죠.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제 뭐 흔히 안심 말 그대로 보면 한자로 해도 안심이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안심인데 이거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서 안심은 이거 안심이 아니라 불안 심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이제 그 바른미래당 어떤 이제 당 대표 그 최고위원 선거에 관련된 이제 짤막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이제 그 후보 주로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뭐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당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말 듣기로는 뭐 10분이 넘는 분이 당대표가 나오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장성민 전 의원님이 출마하셨고 네. 두 번째로 이수봉 우리 인천시당 위원장님 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장성철 우리 제주시당 위원장님 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하태경 재선 의원님이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사무실 캠프를 벌써 차렸다고 하시는데 내일 김영한 우리 경기지사 후보 전 의원님이 출마 선언을 하십니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5분이죠. 네. 5분에다가 오늘도 이제 오후에 토론회가 있는데요. 이준석 우리 위원장, 젊은 위원장이죠. 이분은 또 출마선을 지금 날짜를 고르고 있다. 예. 어제 통화를 했어요. 6분이고
정작으로 가장 또 이제 중요한 분이신데 손학규 후보님은 우리 의원님들 몇 분과는 연락이 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전화를 시도했었고 토론에 참가해 주십사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 손학규 대표님이 출마를 하신다라고들 주변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작으로 본인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듣는 얘기를 얘기하면 의원님들 간에는 국회의원들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만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대표 선거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당대표 선거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볼 때 5.5개월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반년이 안 되네요. 그 중간 이 정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책임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개혁을 하고 또 이렇게 당직자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해야 될 부분이 필연적으로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할 부분이 따로 있고 나중에 큰 정계 개편이나 또 뭐 개헌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논의가 있을 때 우리 당의 간판이 나와야지 지금 개혁을 하는 데는 다른 요소와 이해관계가 적은 젊고 패기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된다. 그렇게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라는데 손학규 대표님이 좀 그만 나오시면 안 된다. 김용환 전 의원님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저도 이거 지켜보면서 이 사실은 국민의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이슈는 정체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고민이고 이슈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 당의 정체성을 규정해 나가서는 이 정계 개편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치시게 될 텐데 건강한 당의 정체성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이제 고민 모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좀 정비하고 이제 그런 건강한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하고 바르게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지도부가 좀 등장하시게 되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 의식 회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서 여기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